안 주무셨어요? 빨리들 주무세요. 예. 슬라이드 한 장에 아니 무슨 장난 아니었어요. 제임스 웹 25,000명급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사실 이 네안데르탈린의 유전체 DNA 사이언스 2010년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 전에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고인류학자가 아니라 가지고 엄청 디테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확실히 사람들이 뭐 이견 없이 동의하는 것은 왼쪽에 보이는 이 뼈는 네안데르탈린의 뼈이고요. 네. 그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그 네안데르탈린의 이 샘플, 뭐 뼈, 유골 이런 것들이 발견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네안데르탈린의 활동 범위, 활동 영역, 네. 서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 범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점 찍힌 데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약간 유러피안, 그리고 중동, 그리고 저기 이제 일부 저기 시베리아 남부, 알타이 지방 이런 데서 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라시아 서쪽이 이제 이 네안데르탈린의 활동 영역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네안데르탈린은 뭐 다 반대로 거꾸로 아프리카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려주는 거는 아마도 아프리카를 빠져나왔던 어떤 인류로부터 네안데르탈린이 진화했을 것이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중동과 이 유럽 지방,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편에서 많이 살았을 것이다. 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알고 있었던 거는 우리 호모사피엔스에 대한 이제 고인류학적인 연구가 이미 오랫동안 진행되어 네, 와 있었고 네. 우리는 네안데르탈린과 달리 아프리카에서 출현했고 그리고 한 7만 년 전쯤에 아프리카를 나왔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최근의 일입니다. 이 진화적인 7만 스케일. 년이면 그러네요. 네, 우리가 아까 침팬지와 우리 인류가 갈라진 게 700만 년 전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 시간의 스케일에 비하면 엄청 짧은 시간인 거죠. 7만 년이면 우주 스케일에서는 오차 범위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퍼지게 됐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까지 온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는 포인트거든요. 네. 왜냐면 호모사피엔스가 우리의 조상, 직계 조상, 말하자면 당구님께서 아프리카에 나왔을 때 이미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에서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라는 게 존재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인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인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원숭이들 보면 종이 막 여러 종이 있는 게 당연하지만 동물원에 가면 그렇죠, 그렇죠. 인간이 여러 종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이니까 네네네, 맞아요. 이거를 조금 곰곰이 생각하면 되게 신기한 일인 거죠. 인간이 이제 드디어 내가 여기 새로운 땅으로 간다 했는데 갔더니 벌써 다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최초로 아프리카를 나온 인류는 우리의 직계 선조인 호모사피엔스 종이 아니라 훨씬 더 이전에 한 200만 년 전쯤에 호모 에렉투스나 그 근현종 혹은 그 조상종들이 이미 나간 거죠. 네. 아프리카를 나가서 그 아시아 쪽까지 다 오고 다시 정리를 하면 네안데르탈린은 40만 년 전에 아프리카 바깥에서 출현했고 유럽과 중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3만여 년 전에 멸종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호모사피엔스는 3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출현했고 7만 년 전에 아프리카 바깥으로 진출한 거예요. 네. 그러면 최소한 4만 년, 수만 년 동안은 얘네들이 같이 있었다. 같이 있었다는 그렇죠. 뭘 한 거야? 지금 누운 비둘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겹치는 동안 뭐 한 거야? 슬립. 네, 슬립. 슬립이라는 거잖아. 슬립. 생물학자에게 가장 중요한, 특히 진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종이라고 하는 것의 사실 기준 자체가 교배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엄격하게 따지면 종을 구분하는 이 핵심 기준이 교배가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그렇죠. 그리고 교배가 가능해서 그냥 교배만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생식이 되는지. 네. 계속해서 재생산이 되는지. 여러 세대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채팅 속도가 안 주무셨어요? 빨리들 주무세요. 예. 슬라이드 한 장에 무슨 장난 아니었어요. 제임스 웹 25,000명급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채팅 속도가 아무튼 네. 그러니까 진화 생물학자 입장에서 이 가까운 두 종이 서식 영역, 활동 영역이 겹칠 때 제일 핵심 질문은 그렇죠. 했는가 안 했는가? 교배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렇죠. 교배죠, 교배. 그래서 자손을 낳았는가 안 낳았는가. 그래서 유전자가 섞였나 안 섞였나. 그게 그렇죠.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근데 화석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알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거를 이 페아보 박사님이 하신 거예요. 덕후는 못 견디지 이런 궁금증. 그럼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 네안데르탈린과 호모사피엔스 두 종이 교배를 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도대체 뭘 증거로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뼈에서 DNA를 가지고 오면 그런 러브 어페어를 어떻게 알 수 있나? 이 부분이 사실은 오늘 이 그 시간의 핵심 해설 내용 핵심이에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보여드리는 게 그 논문에서 발췌한 이제 그림인데 뼈 조각, 분석에 사용된 뼈 조각, 그 다음에 분석된 샘플이 있었던 그 발견된 지역, 그러니까 네안데르탈린의 서식 지역이죠. 저기서 이제 발견된 걸 가지고 분석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게 그냥 지금 현생 인류의 다양한 이제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인종들의 DNA를 분석하고, 그 다음 네안데르탈린도 분석한 다음에 그걸 이제 서로 겹쳐보는 겹쳐서 거죠. 통합해서 분석해 본 거예요. 그래서 뭘 분석하냐면 이제 우리가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했으니까 인간의 표준 DNA 서열이 있어요. 네. 그러면 표준 DNA 서열이 있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항성님의 DNA, 양님의 DNA를 가지고 제가 DNA 서열을 분석하면 그거를 그 표준 서열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부분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주 일부에서는 다른 서열이 나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변이라고 하는데요. 그 변이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안데르탈린의 DNA에서 발견된 변이와 서로 다른 인종 집단에서 발견된 변이를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도대체 그럼 어떻게 그 몇만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라면을 같이 먹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뭐 얘기하자면 사실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핵심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네안데르탈린의 DNA를 우리 표준 DNA랑 비교해보면 당연히 변이가 있겠죠.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다른 돌연 변이들이 누적됐을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갈라진 지가 몇십만 년이 됐기 때문에 서로 다른 변이를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하고요. 그러면 이 네안데르탈린의 변이를 찾아낸 다음에 각 그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인간들의 DNA와 비교해 본 거예요. 네. 그 네안데르탈린이 이 만약에 호모사피엔스와 전혀 섞이지 않았다면 이 어떤 인종 집단을 택해서 DNA를 뽑던 간에 그 네안데르탈린 변이가 인구 집단에서 발견될 확률에 차이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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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얘는 네. 전혀 딴 세계 얘기니까 여기에 지금 인구 집단의 어떤 DNA 조성에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DNA가 만약 섞였다면 차이가 있겠죠. 뭔가의 패턴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패턴이 지금 보여드리는 저 패턴이에요. 뭐냐면 네안데르탈린과 호모사피엔스의 공동 조상에서 네. 네안데르탈린에서 만들어졌다고 추정되는 변이가, 그러니까 네안데르탈린에 진화하는 과정에서 출현했다고 생각하는 변이가 발견될 확률이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현생 인류보다는 아프리카 바깥의 사람들에서 더 자주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안데르탈린의 변이가. 그리고 동시에 그 아프리카 바깥도 넓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면 유럽에 살고 있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과 아시아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면 누가 더 네안데르탈린의 변이가 더 자주 발견되냐? 네. 이건 똑같다는 거예요. 아시아 쪽하고 유럽은 패턴이 같아 보인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이미 아는 정보들을 합쳐보면 되는 거죠. 그 네안데르탈린이 이미 유라시아 서쪽편, 중앙이나 서쪽편에 살고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호모사피엔스가 7만 년 전쯤 나왔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는 중동입니다. 그죠? 거기 그 레반트 지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지역. 그렇지. 거기서 만나서 교배를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면 그 교배를 한 그 시점, 그 집단에서 네안데르탈린의 변이가 호모사피엔스 집단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유전 변이가 DNA들이. 네, 그렇겠죠. 그리고 나서 이미 이걸 가지고 있는 채로 얘네들이 퍼진 거죠. 유럽으로도 퍼지고 아시아로도 퍼진 거예요. 더 멀리 퍼져 나간 거죠. 더 멀리 퍼져나간. 그래서 뭐 호주까지 퍼져나가는 애들도 보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네안데르탈린 이 혼종, 일종의 혼종이 형성된 거는 저거 나와서 형성된 거고, 그러면 왜 아프리카 애들에서는 변이가 잘 안 발견되냐? 이 네안데르탈린은 유럽에, 아프리카에서 안 살고 있고 유라시아 쪽에 살고 있었던 애니까 여기는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안데르탈린과 호모사피엔스가 교배했다고 했을 때 딱 설명이 되는 스토리가 딱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하자면,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최초로 한 7만 년쯤 벗어났을 때 이미 거기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했다. 그렇죠. 그리고 교배를 했다. 그리고 더 멀리 퍼져나갔다. 네. 더 멀리 퍼져나왔다. 네, 사람들이라고 제가 하이라이트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 왜냐면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람의 숫자일 수가 있죠. 다른 종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뜨거운 지금 분위기가 됐는데, 그러면 상식적인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 나온 지 7만 년 됐는데 네. 그러면 네안데르탈린과만 했을까? 그렇죠. 여러 또 다른 종이 있었거든요. 아까. 다른 종이 있는지는 잘 몰랐어요. 몰랐구나.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페보 박사님께는 2010년이 굉장히 스페셜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우주의 기운이 몰렸어. 네, 노벨위원회에서 이 보도자를 내면서 인용한 핵심 논문들을 이렇게 리스트업을 하거든요. 네. 그 중에 3편이 2010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네. 굉장히 그 드물죠. 그러니까 논문 많이 쓰시지만 그 노벨상급의 업적에 해당하는 그 페이퍼가 3개가 나온 겁니다. 야, 네이처에 2개, 사이언스에 하나. 중간이 저희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네안데르탈린의 유전체에 대한 연구였고, 그다음 그 왼쪽과 오른쪽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사람들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페보 박사님이 새로운 인류를 발견한 거예요. 맞아. 아, 이게 진짜 핫했죠. 네. 네. 그러니까 네안데르탈린에 지금 보시면 저기 뼈를 가지고 뼈를 갈아서 했는데 이 새로운 인류는 그림을 보시면 이 새끼 손가락에 있는 요 뼈, 저 작은 뼈에서 새로운 인류를 찾아낸 거예요. 와, 저 뼈로. 네, 그 저 뼈가 굉장히 잘 보존된 뼈였고요. 시베리아 남부의 알타이 지방에서 발견된 그 데니소바라고 하는 그 지역의 동굴에서 발견된 뼈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3월에 나왔던 이 네이처 논문에서는 먼저 그 네안데르탈린이랑 순서가 똑같습니다. 네. 네안데르탈린도 먼저 마이토콘드리아 DNA를 봤어요. 아, 그게 네. 되게 분석하기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분석해봤더니 당연히 얘는 뭐 네안데르탈린 뭐 정도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호모사피엔스의 옛날 그런 뼈라고 생각했는데 저기 이게 나무 가지인데요. 저기 파란색 저게 이제 네안데르탈린이고요. 네. 네안데르탈린을 가지고 제일 밑에 이제 빨간색 데니소바 그 손가락 아, 뼈에서 한 줄 나온 있네요. 한 한 줄. 줄. 네. 제가 완전히 새로운 가지를 만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과 침팬지와 원숭이를 한다고 하면 뭐 일본 원숭이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일본 원숭이 확 빠지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당연히 어딘가에 그 네안데르탈린과 이제 연대가 측정이 되니까 네. 어딘가에 속할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새로운 가지가 발견된 거예요. 완전히. 네. 그래서 이거는 인간과 네안데르탈린이 완전히 다른 종으로 분류되는 것처럼 그만큼 다른 어떠한 인류가 저때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된 아, 거죠. 이게 우리가 그 어떤 연구 방법론이 이때 세팅이 안 됐었다면 네. 저 샘플도 그냥 보고 맞아요. 어떤 다른 네안데르탈린이든 뭐 호모사피엔스든 뭐 다른 그걸로 분석되고 끝냈을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근데 이제 방법론이 세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 정확하게 저도 딱 그 부분에서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다양한 종의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나왔을 때 살고 있을까? 그러니까요. 네. 지금 발견된 게 데니소바의 인인 거지 또 있을 수 있잖아. 네.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있을 수 있죠. 와. 그래서 아예 새로운 종의 이제 화석 인류가 발견되었고, 그래서 그게 발견된 동굴의 이름을 따서 데니소바인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 최소한 이제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탈린, 데니소바인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 교수님 오늘 2022 노벨상 수상 네. 생리학상 특별 해설입니다. 네. 생물학자는 또 질문을 던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호모사피엔스랑 데니소바인이랑 겹쳤는데 만났어. 겹쳤는데 같이 만났을 수도 지냈어. 있을 것 같은데 네안데르탈린이랑 또 했는데 데니소바인이랑 안 했을까라는 질문을 당연히 던지게 그렇죠. 되는 거죠. 당연히 던져야죠. 네. 네.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그걸 분석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모계로만 전달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이게 섞이고 하는 걸 잘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해 10월에 핵에 있는 그 염색체에 있는 DNA를 분석해서 실제로 데니소바인과 호모사피엔스도 섞였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발표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그 앞에서는 호모사피엔스가 나오자마자 거의 중동 지역에서 네안데르탈린과 교배를 한 다음에 그 전체로 다 퍼졌잖아요. 네. 근데 이 데니소바인은 조금 다릅니다. 오. 그래서 지금 요 그 논문에 있는 그림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제 그 그림에 지금 왼쪽 그림 보시면 그 왼쪽 밑에 네모 이렇게 돼 있는 저 점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유전적 조성인 거고요. 네. 엄청 이제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위에 파란색으로 찍힌 다양한 모양의 점들, 거기 뭐 아프리카 사람도 섞여 있고 다른 대부분 전 세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유전적 조성인 거고 모여 있다고 하는 건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 반대에 점이 두 개가 하나 튀어나와 있죠. 점 두 네. 개가. 큰 X가 있고 큰 네. 십자가가 있어요. 네. 근데 저 두 가지가 뭐냐면 멜라네시아, 그러니까 파푸아 뉴기니나 이쪽에 오세아니아, 뉴 오세아니아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서 채취한 DNA가 완전히 이 다르게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근데 이 기준이 뭐냐면 네. 네안데르탈린과 데니소바인의 유전체가 얼마나 섞였는가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이미 알고 있었죠. 왜냐면 네안데르탈린이 안 섞였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져 나오는데 쟤네들은 왜 떨어져 나오는 거야? 아. 떨어져 나오니까 뭔가 다른 종과 새로운 컨비네이션이다. 새로운 콤비네이션이다. 그렇죠. 아,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제 가설을 세우게 된 것이 네안데르탈린이 초기에 오히려 이제 그 아웃 오브 아프리카 할 때 저희 F1이라는 게 플로우 유전자 진 플로우라고 해서 유전자가 흘러 들어갔다. 네. 교배를 통해서 그 DNA의 변이들이 흘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른 제일 끝에 있는 데니소바는 F2라고 해서 멜라네시안 이 호모사피엔스가 쭉 와가지고 바로 거기에 중동에서 그렇게 교배를 한 것이 아니라 더 동쪽으로 온 다음에 교배를
교배를 했고 그 집단들이 지금 요 동남아 뉴오세아니아 요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을까. 아시아 근처 쪽엔 데니소바인들이 네. 그 유전자가 같이 있는 그 인종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는 이제 데니소바인들의 DNA가 섞이지 않은 거죠, 거의. 섞이지 않았고. 네, 이거는 다른 그룹에서 이제 수행한 연구인데 그래서 실제로 파푸아 뉴기니 저쪽에서 가장 높은 그 거의 DNA 뭐 4에서 6% 정도가 데니소바인의 DNA.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네안데르탈린의 DNA보다 1에서 뭐 3%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네. 데니소바는 그보다 훨씬 더 뭐 더블 정도의 최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 인구 집단들이 발견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린이랑 섞여 있다 하면 보통 1에서 3% 정도의 어떤 유전 정보가 섞여 있는데 저기 파푸아뉴기니 저쪽에 계신 분들은 데니소바인의 4에서 6%가 섞여 있었다. 네, 네. 이거는 아. 데니소바인이랑. 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저기 사실 있는 사람들은 네안데르탈린도 1에서 뭐 3, 4% 섞여 있으니까 이미 섞여 있고. 이미 왜냐면은 섞여 있고. 중동에서 뭐 이미 이미 중동에서 섞이고 이동을 했거든. 네. 그 근데 상태에서 왔는데 또 데니소바인들이 있는 거예요. 있었던 거야. 아. 근데 저기 패턴을 보면 그 데니소바인의 파란색 이제 데니소바인의 이제 DNA를 얼마나 가지고 있냐고 파란색의 동그라미가 다 찬 거는 이제 저거를 기준으로 뭐 4에서 6%라고 한다면 그걸 100%라고 했을 때 그 상대적인 비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데니소바인 DNA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다 저기 동남아 지방 그리고 뉴 오세아니아 지방에 다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어딘가에서 최소한 남아시아, 인도로 포함한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여기 어딘가에서 교배에서 흘러나왔을 거고 왜냐면 그 이후에 또 인류들이 계속 밀려오면서 사실 인도 대륙에서도 인류가 계속 밀려서 내려오고 했으니까 네네. 정확한 교배의 장소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아시아 어딘가에서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교배를 했고 그 후손들이 이제 지금 살고 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데니소바인들과의 어떠한 이종 교배가 일어났다는 사실도 이제 이 페보 박사님의 연구팀이 밝혀내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새로운 인류를 발견하고 그 인류와 라면을 먹었다는 사실도.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조금 종합하자면 호모사피엔스가 나올 때 아프리카를 나올 때 이미 네안데르탈린과 데니소바인이 이제 유라시아 대륙 이렇게 살고 있었고 나오면서 처음에 일단은 먼저 네안데르탈린과 섞인 것 같고 섞인 이제 집단이 뭐 유럽을 포함한 여기로 이동하기도 했고 또 동쪽으로 다 간 거예요. 네안데르탈린은 아프리카의 집단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어느 정도 일정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사실은 아주 최근의 연구들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이 아프리카에서 나간 현상을 나간 그 사건을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고 얘기하고 한 번 나갔냐 여러 번 나갔냐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많이 연구를 하는데요. 네. 최근에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발견해서 back to 아프리카라고 하는 그래서 저렇게 섞인 다음에 중동에서 섞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아프리카로 나도 그 생각했어. 돌아와서 맞아, 맞아.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아프리카의 그 인구 집단에서도 네안데르탈린의 변이들이 발견된다. 라고 당연히 하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연구 결과에서 좀 나오고 있는 거는 아마도 이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 안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류와 이종 교배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프리카 증거들도 자체 내에서. 아프리카 안에서. 근데 아프리카가 워낙 기후가 소위 말해서 빡세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 고대 DNA를 이제 뽑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실히 제대로 알고 있지는 않은데 기술이 더 발전하다 보면 아프리카에서 훨씬 더 다이나믹한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그랬을 것 같아. 야, 여기는 소름이다. 약간 너무 소름 재밌다. 포인트. 너무 재밌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 새는 거겠죠. 그렇죠. 아프리카 이미 안에서는 거기서 얌전- 수많은 네. 그 이미 거기서 이제 종에 대한 장벽을 이미 많이 그치, 극복해본 다양한 라면을 먹어본 거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면서 네안데르탈린과 교배하고 또 추가적으로 데니소바인과도 교배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우리 페보 박사님의 위대한 업적이라고. 네. 그렇죠. 역대 노벨 생리의학상 중에 이야기는 가장 재밌는 그러니까요. 생리의학상인 것 같아요. 스토리가 그리고 또 있고. 소름 끼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되게 그 네안데르탈린과 호모사피엔스가 뭐 교배를 했을까 막 몇만 년 전에 일어나고 이런 걸 멀리 떨어진 이야기고 그걸 어떻게 찾아 그걸 어떻게 증명해 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 연구가 말해주는 거는 우리 DNA 뽑아보면 증거가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장. DNA 안에 네안데르탈린의 DNA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요약하자면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 지금 우리는 네. 한때 지구에서 함께 살았던 여러 종의 인류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탈린, 데니소바인 그리고 어쩌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하지만 발견을 기다리고 있는 화석 인류의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말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밝혔다고 노벨상을 주진 않습니다. 네. 이거는 안 되죠. 노벨 생리의학상은 뭔가 그 이름 자체가 생리의학이라는 말에 들어있는 것처럼 뭔가 인류의 복지에 도움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인류의 삶을 개선해야 돼요. 특히 좀 의학적인 거죠. 의료적인 그런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그림을 다시 보여드렸는데 제가 추가를 한 부분이 뭐냐면 네안데르탈린의 DNA가 평균적으로 1, 2%가 있다고 했는데 네. 평균 값이에요. 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네안데르탈린 DNA 조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진짜 아. 재밌다 이거. 아니 네안데르탈린처럼 생긴 사람 가끔 있거든요. 그렇잖아. 평균이 저거니까 거기는 몇십 프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근데 다 공감하시는 거야 지금. 다 공감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몇십 프로가 아니라 네. 그 몇 프로가 외모와 관련된 데가 딱 볼 수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몇 프로가 외모랑 그래서 이제 현생 인류 집단 40%에 육박하는 그 DNA 서열 중에서 평균적으로 요 조그만 조각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그 조각들을 다 그려서 모아 보면 네안데르탈린이 40% 정도에 매칭이 된다. 그 이야기구나.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안데르탈린 DNA 조각이 우리한테 뭔가 무슨 일을 할까? 무슨 영향을 줄까? 그러니까 오. 궁금해요. 그리고 그게 서로 다른 조각을 갖고 있다면 지금 되게 좋은 지적이신 거예요. 누군가 네안데르탈린의 외모를 가졌으면 그 사람이 그런 DNA를 더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난 뭐 근육 같은 거, 힘 쓰는 그러니까 거. 예를 들면 올림픽 선수 중에 어. 진짜 말도 안 되는 좀 사람인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전공하는 이제 진화생물학 중에서 이 핵심 진화 유전학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자, 생각해 봅시다. 이제 라면을 같이 먹었어요. 네. 라면을 같이 먹으면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하이브리드 잡종이 태어나죠. 잡종이 태어나면 이 친구는 네안데르탈린의 DNA와 호모사피엔스 DNA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또 라면을 먹어야지 또 세대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확률적으로 호모사피엔스들이 계속 나오고 이제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점점 희석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러면 남아있는 애들은 혹시 얘네들이 뭔가 우리한테 도움을 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런 체격적으로나 아니면 뭔가 도움을 줘서 남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호모사피엔스가 나왔잖아요. 그 아프리카에서 나왔을 때 이미 유럽에 살고 있으면 유럽에서 적응, 혹은 유럽이나 다른 유라시아에서 적응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 가지고 있는 좋은 유전 변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걔네들이 들어오면 그거는 자연 선택에 의해서 보존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연구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트로그레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종에서 한 종으로 이제 이러한 유전 변이, 그러니까 유전자들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을 이제 인트로그레션 이입이라고 하고요. 들어오는데 이것들이 적응에 도움을 줄 때 어댑티브 인트로그레션을 하게 됩니다. 아. 오히려 생존하는데 더 유리해지는 거죠. 그렇게 도움을 주는 거죠. 어. 네. 대표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례가 면역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보시는 이 논문이 다른 그룹에서 발표된 논문이긴 한데요. 네. 그 토ll-like receptor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노벨상을 받은 굉장히 유명한 면역의 핵심적인 유전자인데요. 보면 유전자가 3개가 뭉쳐있는 이 유전자 DNA 서열이 있는데요. 그 DNA 서열을 그 전 세계 이제 인구 집단에서 조사해 봤더니 여기에 데니소바인, 네안데르탈린의 조각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 톨라이크 리셉터를 만드는 유전자예요. 토ll-like receptor의 여러 가지 버전이 존재하는데 네. 네. 네안데르탈린 버전, 데니소바인 버전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다는 거죠. 아. 꽤 자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우리가 침입한 병원균에게 대항하는 방패인데 혹은 칼인데 그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좋잖아요. 또 다양한. 그렇죠. 다양하게. 네. 어. 그리고 예를 들면 걔네들이 데니소바이나 네안데르탈린이 그 서식처에 존재하는 이미 존재하던 병원균에 대항하는 걸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들어갔을 때 생존력을 높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러한 적응적 이입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논문들이 나오게 됐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따끈따끈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난리난 코로나 바이러스. 페보 박사님 방에서 나왔습니다. 와. 재밌다. 페보 그래서- 박사님 코로나에 관해서 논문을 쓰셨어요. 2020년 이제 7월에 이제 네이처에 나온 논문인데 코로나에 걸렸을 때 중증화되는 것과 네. 관련된 이제 유전 변이가 인구 집단에서 있는지를 찾아낸 거예요. 아, 이 유전자가 네안데르탈린으로부터 유전이 되었는지에 대한 거군요. 정확히 그겁니다. 그래서 아. 여기 보면 그래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그 오른쪽 논문의 제일 왼쪽 위에 A 그림이 보면 이렇게 점점점점점 올라가 있죠. 네. 염색체의 조 부분에 코로나에 대한 이 반응, 그러니까 중증화 이런 것과 관련된 유전 변이가 인구 집단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인간 중에서 일부 인간이 저기에 변이를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변이 중에 일부가 코로나 중증화에 영향을 준다는 건데 거기에 어떤 변이들이 들어왔는지를 보니까 빨간색 점이 네안데르탈린으로부터 온 변이입니다. 그러한 변이들이 어디에 많이 지리적으로 분포되어 있냐 보면 그 인도 지역 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죠.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안데르탈린의 DNA가 섞였는데 각각 인종마다 가지고 있는 이 네안데르탈린의 DNA 조성은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이 인도에서 살고 있는 이 인간들 중에서 이 네안데르탈린 이 조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그게 코로나 반응에 사실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
이분이 덕후인 거는 확실한 게 뭐 어떤 이슈가 나오면 뭐든지 네안데르탈인으로 연구가 귀결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네안데르탈린만 얘기하면 또 데니스 오브하인이 또 서운해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데니스 오브하인의 그 예시를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 이것도 네이처에 발표된 논문인데 티베트 사람들 와, 고산지대. 재밌다. 고산지대 지금 예. 저기 티베트에 있는 소를 제가 찍어왔는데요. 고산지대에 적응하려면 고산지대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르잖아요. 기압도 그렇죠. 다르고 뭐 네. 산소 분압도 다르고 다 다른데 고산지대에 적응하는데 중요하다고 알려진 그 유전자가 있었어요. 네. 이게 EPAS1이라고 하는 유전자인데요. 이건 이미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티베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전자와 이 유전자에 들어있는 변이들이 데니스 오브하인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그 오른쪽에 보면 바코드처럼 보이는데요. 네. 제일 위에 그 초록색으로 아주 얇은 띠가 있잖아요. 네. 저게 데니스 오브하인의 바코드예요. 아. 근데 그 바코드를 티베트 사람들이 똑같은 그 DNA 서열에 찍어봤을 때랑 한족, 옆에 살고 있는 한족들의 DNA 찍어봤을 때 다르네요. 다를 뿐만 아니라 티베트 사람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진짜 신기하네요. 그래서 옛날에 이 데니스 오브하인이랑 라면을 먹었던 것이 티베트 사람들이 고산지대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을 거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인류사적인 그냥 재미있는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환경에 적응하고 감염에 대항하고 또 다양한 이제 방금 어댑티브 인트로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적응적으로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변이들도 있지만 질병과 관련된 변이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네안데르탈린으로 연결시키는 것처럼 막 당뇨병에 혹시 네안데르탈린의 변이가 있나? 이런 것도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생리의학상으로 진짜 활용도가 높겠구나. 다 볼 그렇죠. 수 있으니까. 또 이제 이 페브 박사님이 굉장히 덕질을 하시는 주제가 왜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호모사피엔스만이 유일한 인류이며 지금 이러한 지금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정도의 이 엄청난 과학기술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었느냐. 아. 이거를 페브 박사님의 그 관점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자료와 이 학문을 가지고 이제 한번 풀어보자라고 하시고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이제 리뷰 페이퍼를 하나를 쓰셨어요. 그 셀즈에. 네. 이 리뷰 페이퍼가 제목이 진짜 예술인 것 같습니다. The Human Condition, 인간의 조건. 그 다음에 Molecular Approach, 분자적 접근. 와. 인간의 조건 하면 우리가 막 철학적으로 막 하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사회학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분자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누구인가를.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분자적인 수준에서. 그 오른쪽에 이제 그림에 이제 그 힌트가 들어있는데요. 이 접근법이 들어있는데요. 저기 보면 아까 제가 700만 년여 년 전이라고 했는데 500만에서 1000만 년 전에 인류가 이 가지가 떨어져 나온 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모던 휴먼 호모사피엔스가 나왔고 네네. 그게 네안데르탈린과 데니스 오브하인들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여기에 핵심 전제는 가설은 네안데르탈린과 데니스 오브하인에서는 없고 이 우리 현생 인류에서만 출현한 DNA 유전적인 변이가 인간의 조건, 분자적인 조건을 만들고 있을 것이다. 아, 그렇죠. 왜냐면 저기는 멸절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다 쓸모없다 생각하고 그리고 저기 빨간색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의 역사, 빨간색의 계통, 빨간색의 가문에서만 발견되는 변이. 아, 이거 너무 재밌다. 너무 철학적이지 않아요? 근데 너무 과학적이야. 그러니까. 아무튼. 예. 근데 그 중에서도 모든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지. 어. 그래야지. 어떤 특정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변이가 아니라 호모사피엔스의 계통에서만 만들어졌고 게다가 플러스로 그 변이를 모든 인간들이 공유하는 인간의 그렇죠. 조건인 거죠. 그렇죠.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의 몰리큘러 컨디션인 거죠. 네. 그것들을 이제 쭉 리스트를 뽑아봤더니 그게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스케일은 얼마 안 돼요. 31,389개의 변이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킨다. 아. 그럼 얘네들이 어떤 유전자의 변이가 생겼고 그 유전자들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뇌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다 보면 인간의 분자적인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왜 다른 인간종에 비해서 호미닌이라고 하는 다른 종에 비해서 이렇게 문명을 꽃피우고 발전할 수 있었는지가 저 31,389개에 달렸다는 거죠. 네, 저거를 포함해서 저걸 포함해서. 왜냐면 저거는 사실 굉장히 단순한 그 염기서열 하나가 바뀐 변이만을 이제 지칭하는 거고 그거 말고도 다양한 종류의 변이들이 있을 수 있고 찾아내기 힘든 변이들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쟤네들부터 일단 시작하는 거죠. 얘네들은 확실하니까. 그래 어떻게 됐죠? 앞으로 밝혀져야 되나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유전자들이 이제 변이가 생기면 인간의 조건과 관련된 뭐 예를 들면 뇌 기능 같은 것이 달라질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그 3만 개가 뭔지를 쫙 나열해보고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 가지 쓰는 기술 중 하나가 쥐를 휴머나이즈하는 거예요. 사람화하는 거예요. 쥐를 사람화한다고요? 네. 대박이다. 현생 인류에서만 발견되는 특정한 이 유전자 DNA 변이를 시퀀스를, 쥐한테 넣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쥐는 당연히 네안데르탈인이나 데니소바인이나 다른 유인원들과 다 똑같은 걸 공유하고 있는데 걔를 넣어본 다음에 쥐의 어떤 특성이 인간처럼 바뀌는가? 이런 걸 보는 거죠. 쥐가 인간처럼 바뀌고 말만 들어도 근데 인간처럼 바뀌면 어떡해 진짜로 그러니까 뭐가? 완전 인간이 된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특성을 조금 아, 보이는가. 그러니까. 예. 그럼 뭐 라따뚜이 미키마우스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걔네 갑자기 요리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인간의 조건이 한두 개 유전자로 되지는 않을 거고 네. 그러니까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유전자에 조금씩 변이들이 합쳐져가지고 우리 인간의 조건을 만들 텐데 그래도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친구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고 네. 네, 그런 애들을 밝혀 나가다 보면 인간의 우리의 기원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분자적으로 과학적인 분자적으로. 이해를,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시 우리가 이 생명의 나무,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이 생명의 나무로 돌아가자면 원래 이 생명의 나무에 대한 이 우리의 그 기존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선사시대를 탐구하는 유물과 유적에 입각해서 탐구하는 것이었는데 고유전체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이 스반테 페버 박사님의 이 현신적인 덕질로 성립이 되면서 저기 나무의 아주 윗부분 네. 일부가 역사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초록색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다시 역사시대로 들어보면 초록색 아주 작잖아요. 근데 이 기술이 발전하게 돼서 사실은 저 초록색이 점점 늘어나게 됐을 때 아래로 퍼질 이것보다 때. 훨씬 더 많은 이야기, 훨씬 더 많은 라면과 훨씬 더 많은 비사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오하의 사사가 아니라 엄청나게 다이나믹한 과정을 통해서 출현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앞으로 고유전차학에서 일어날 학문의 진화도 기대가 되고 그것들이 들려줄 이야기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또 하나 첨언하자면 오늘은 다루지 않았는데 고유전차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고 DNA만을 커버하는 학문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생물 종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맘모스와 아시아, 아프리카 코끼리 관계가 어떻게 되나 이런 것도 다 풀어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페아보 박사님이 많이 기여를 하신 거고 그래서 이 학문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 빠르게 발전하는 학문이니까 교수님들 관심 있으시면 저는 그걸 하진 않고요. 네. 그쪽으로 연구를 하시는 것도 네. 대학원 가라는 거죠. 그죠? 좋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노벨상 해설 강연 해주셨습니다. 이대한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네. 어떠셨어요? 진화 연구자로서 진화 연구가 얼마나 재밌는지를 조금 나눌 수 있어서 그런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한 가지 광고만 하자면 네. 저희가 9월에 한국에서 진화학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화학회에서 이제 학회지도 만들고 후학도 양성하고 아마 대중 그런 행사 같은 것도 할 텐데 너무 또 좋죠.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